빅웨이브 서핑에서 파도가 뒤집히는 순간 서퍼는 사라진다. 수면 아래 15m. 세탁기처럼 돌아간다. 귀와 가슴이 수압으로 눌린다. 30초. 그게 살아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다. 1967년 11월 19일 와이메아 베이에 아무도 본 적 없는 크기의 파도가 들어왔다. 12m. 세계 최고의 서퍼들이 해변에 모였다. 그리고 대부분은 바다를 보고 멈췄다. 하지만 에디는 멈추지 않았다. 패들링을 시작했다. 다른 서퍼들이 파도를 잡는 지점보다 더 깊이, 더 바깥으로 나갔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였다. 25명의 백인 서퍼들 사이에서 유일한 하와이안. 빨간 보드, 흰 트렁크. 파도가 왔다. 보드를 해안 쪽으로 돌렸다. 있는 힘껏 패들링했다. 파도가 보드를 밀어올리는 순간 두 발로 섰다. 키모 홀링거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에디는 다른 지점에서 탔다. 모두가 타는 곳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라이프 매거진은 그를 빅웨이브 스타라고 불렀다. 에디 아이카우, 21살이었다. 그날 이후 와이메아 베이에서 그날보다 큰 파도는 아직 없다. 에디가 와이메아에서 파도를 기다리는 자리는 항상 같았다. 다른 서퍼들보다 30m 더 바깥, 더 깊은 곳. 파도가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 바다가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부터 패들링을 시작하는 자리였다. 빅웨이브 서핑에서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다. 파도가 뒤집힐 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말린다. 에디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에디가 기다리는 자리는 파도가 깨지는 지점 바로 위였다. 와이메아의 바닥은 산호초다. 잘못 떨어지면 콘크리트 위에 박히는 것과 같다. 발목에 묶인 리시는 파도가 보드를 끌어가는 순간 닻이 되어 더 깊이, 더 오래 끌려 내려간다. 12m, 4층 건물 높이다. 그 꼭대기에서 보드를 돌리는 순간 아래는 그냥 전력이다. 발이 보드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 에디는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파도 꼭대기에 걸린 채로 그냥 관통했다. 다른 서퍼들이 파도를 선택할 때 에디는 파도 안으로 들어갔다. 서핑을 한 게 아니라 파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파도를 이기려 한 게 아니라 파도가 되려 한 것처럼. 1966년부터 에디는 듀크 카하나모쿠 인비테이셔널 결승에 6년 연속 올랐다. 하와이 최고 권위의 서핑 대회였다. 6년 연속 결승. 하지만 6년 연속 우승은 없었다. 빅웨이브 서핑에서 결승에 오른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일이다. 12m 파도를 타는 서퍼는 세상에 몇 명 없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거기서 멈춘다. 에디는 매년 다시 바다로 나갔다. 에디의 혈통은 카메하메아 왕조 최고 신관 가문이었다. 1893년 미국 해군이 왕궁을 점령하고 하와이 왕국이 무너진 뒤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묘지 관리인이었다. 집은 중국인 묘지안 흙길려 낡은 공동주택이었다. 형제 6명이 한 방에서 잤다. 에디 아이카우의 풀네임은 에드워드 리온 마쿠아 하나이 아이카우다. 하와이어로 마쿠아 하나이는 키워주는 부모라는 뜻이다. 핏줄이 아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항구로 데려갔다. 낡은 나무 보드로 파도를 탔다. 에디가 바다를 처음 만난 건 그때였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뒀다. 돌 파인애플 공장 야간 근무. 거기서 번 돈으로 서프보드를 샀다. 그리고 매일 바다로 갔다. 1970년대 에디는 서핑 대회 참가차 남아프리카에 갔다. 거기서 처음 알았다. 백인 전용 호텔, 백인 전용 해변. 에디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와이로 돌아온 뒤 그는 달라졌다. 자신이 하와이안이라는 걸 더 세게 붙들었다. 1968년 에디는 호놀룰루시에 찾아갔다. 고졸 학력도 없었다. 그런데 담당자 앞에서 말했다. 와이메아 베이 라이프가드를 하겠다고. 담당자는 거절했다.
학력 미달이었다. 에디는 계속 찾아갔다. 결국 허가가 났다. 조건이 있었다. 노스쇼어 전 해변을 혼자 방당해야 했다. 선셋 비치부터 할레이와까지. 당시 장비는 지금과 달랐다. 제트스키가 없었다. 오리발과 보드뿐이었다. 그걸로 10년 동안 사람을 구했다. 에디가 라이프가드로 일하는 동안 와이메아 베이에서 익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500명을 구했다. 구조를 마치고 나면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동생 클라이드가 옆에서 지켜보다 물으면 에디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해야 하는 거야. 노스쇼어 서퍼들 사이에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도가 너무 크거나 조건이 너무 나쁘거나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을 때 누군가 망설이면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 에디라면 갔을 거야. 1977년 12월 선셋 비치 듀크 카하나모쿠 인비테이셔널 13회 대회였다. 에디가 처음 결승에 오른 지 11년째였다. 상대는 마크리 저지와 레빗 바솔로뮤, 당시 세계 랭킹 최정상 서퍼들이었다. 에디는 빨간 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갔다. 듀크 대회는 점수로 겨룬다. 파도를 얼마나 크게 잡느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에디의 방식은 단순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잡지 않는 파도를 잡는 것. 10년 전 와이메아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다. 에디의 서핑은 화려하지 않았다. 공중으로 뛰거나 보드를 돌리지 않았다. 파도가 부풀어 오르는 순간 가장 깊은 자리에서 올라탔다. 파도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마치 파도의 일부가 된 것처럼 움직였다. 에디는 파도를 탄다는 느낌보다 파도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결과가 나왔다. 11년 만에 우승이었다.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모든 하와이안을 위한 것입니다. 아로하. 트로피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4개월 후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서프보드를 들고 대회가 아니었다. 1978년 3월 16일 저녁 호놀룰루 매직 아일랜드 항구에 1만 명이 모였다. 폴리네시아 전통 카누 호쿨레아호가 출항하는 날이었다. 1959년 하와이가 미국 50번째 주로 편입된 이후 하와이안의 전통 언어와 문화는 수십 년간 서서히 지워져 갔다. 호쿨레아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프로젝트였다.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이 하와이에서 타히티까지 항해한 경로를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하는 것. 하와이안의 뿌리를 되찾는 항해였다. 에디 아이카우는 승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6명의 선원 중 한 명이었다. 백인 전용 해변에서 거절당했던 그 남자에게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고 단순한 항해도 아니었다. 배가 항구를 떠났다. 군중이 손을 흔들었다. 출항 5시간 후 선체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파도가 높았다. 바람이 거셌다. 모로카이 섬 남쪽 약 19km 지점에서 카누가 뒤집혔다. 선원 16명이 바다에 떠 있었다. 비상 라디오는 침수로 작동하지 않았다. 신호탄을 쐈다. 지나가는 항공기가 없었다. 구조 신호는 아무도 받지 못했다. 그날 밤 선원들은 뒤집힌 카누에 매달려 밤을 보냈다. 조류가 계속 배를 끌고 나갔다. 가장 가까운 섬 라나이까지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파도가 칠 때마다 누군가 쓸려갈 것 같아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확인했다. 동이 텄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에디는 서프보드를 잡았다. 선장은 반대했다. 라나이까지는 15km. 파도가 높았다. 바람이 거셌다. 혼자 패들링해서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에디는 갔다. 구명조끼를 카누에 남겨뒀다. 조끼를 입으면 패들링이 안 되었기에 빨리 가려면 벗어야 했다. 보드 위에 올라타서 패들링을 시작했다. 선원들이 지켜봤다. 에디는 파도 정점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파도 너머로 사라졌다. 그 다음 날 아침 하와이 항공조종사가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을 봤다.
뒤집힌 카누에서 쏜 마지막 신호탄이었다. 해안 경비대 헬기가 출동했다. 선원 15명 전원이 구조됐다. 에디는 없었다. 하와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수색이 시작됐다. 5일간 이어졌다.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하와이 사람들은 차 뒤에 이마를 붙이기 시작했다. 에디 우드 고. 에디라면 갔을 거야.